힘의 유동. 그러나 증여는 교환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교환의 모체. 여기 돼. 교환의 원리로부터 증여는 교환의 모체. 교환과 대립하는데 왜 모체일까? 교환의 원리로부터 증여가 발생할 수는 없지만 증여의 원리의 내부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계기로 해서 증여하는 이질적인 교환의 원리가 그 내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와 교환은 그 전제되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다른데 왜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지? 증여의 모든 국면을 통해 불확정적인 것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불확정적. 표면상으로는 선물이라는 확실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오브제가 사람과 사람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를 이동해 가는 것은 누구의 눈에나 확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 유동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선 선물의 가치를 사용하든 사용가치든 교환가치든 일부러 불확정한 채로 두고 싶어합니다. 선물의 가격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에티켓으로 되어 있으며 선물을 준 상대에게 답례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러 상품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고르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물로 주는 물이 아니라 물의 이동을 매개로 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유동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어떤 힘의 움직임입니다. 그 어떤 힘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신뢰나 우정, 애정, 위신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한 면이 있습니다. 명확한 형태도 없고 계산 가능한 양으로 변환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명확한 형태도 없고 계산 가능한 양으로 변환시킬 방법도. 따라서 모호하긴 하지만 느낌으로 실제를 확신할 수 있는 구름과 같은 힘의 유동이 발생한다고 믿는 것처럼 선물로 주는 물과 함께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양자론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운동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전적인 역학에서는 물질은 입자로서의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로서의 실제.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나 위치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이나 위치.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통용되는 양자론에서는 물질은 더 이상 그런 입자로서의 명확한 윤곽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진동을 시작합니다. 양자론에서 물질의 운동은 중심점 주위에 뿌옇게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것의 움직임으로 묘사됩니다. 양자론.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하면 증여는 경제와 유통에 있어서 양자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선물이라고 불리는 물은 물질로서의 윤곽과 크기와 양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증여는 그런 물 선물 주위에 뿌옇게 구름처럼 퍼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가진 힘을 끌고 다니며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를 옮겨 다니는 생명을 가진 힘의 전체 운동으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환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가진 힘을 끌고 다니며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 그에 비해서 교환은 여전히 고전적인 역학의 세계상에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의 형태는 계산 및 계량이 가능할 듯한 명확한 윤곽을 갖게 되어 그것의 이동에 의해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 가능한 양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모수의 증여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양자론적인 본질을 가진 증여에는 고전 역학과 동일한 사고법을 취하는 고전 경제학의 사고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론적인 본질을 가진 증여.
고전 역학과 동일한 사고. 징여에는 징여에 적합한 양자론적인 경제학의 사고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징여론이라는 책은 징여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학적, 사회학적 사고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물리학의 영역에서 양자론이 눈부신 발달을 이룬 바로 그 시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발견된 건 역시 1925년의 일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르셀 모수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양자론과 관련이 된다. 과학에서의 물질의 상이 고전역학적 개념으로부터 양자론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무렵에 경제학과 사회학의 영역에서도 고전 경제학에서의 교환의 개념을 초월한 징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모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교환의 개념을 초월한 징여. 그런데 그 혁명적인 개념은 물리학처럼 새로운 실험장치의 발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미개사회의 관습을 연구하는 인류학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물리학은 마이크로 영역으로 관심을 돌림으로 해서 새로운 징여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선주민의 세계로 관심을 돌림으로 해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현대적 사고를 발견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매우 흥미로운 동시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하우라고 불리는 영적인 힘, 하우. 모스가 징여론에서 밝히고자 했던 징여의 세계에는 선물, 이것은 반드시 어떤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물의 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유동적인 힘이 집단과 집단 사이를 옮겨 다니는 모습이 분명하게 감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오리 원주민으로 위대한 지식인이었던 타마티 라나이 피리가 1909년에 인류학자 엘스턴 베스트에게 이야기한 다음과 같은 말에는 징여에 의해 하우라고 불리는 영역이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우라고 불리는 이제 숲의 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우는 부는 하우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귀중품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나에게 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이 귀중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에게 뭔가 답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귀중품, 그것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귀중품의 하우인 셈입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챙겨놓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무척 좋은 물건이든 나쁜 물건이든 그 귀중품은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중품은 또 하나의 귀중품의 하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귀중품을 나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다면 나는 마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우, 귀중품의 하우, 나의 하우, 숲의 하우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샬 살린스, 석기시대의 경제학, 이 글은 마르셀 모수의 징여론에도 인용되어 있으나 저자는 살린스의 일본어 번역본에서 인용했습니다. 귀중품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동하면 그와 함께 하우라는 영역도 활동을 개시합니다. 귀중품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자기 주변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지 않으면 이 영역의 활동은 정지하고 맙니다. 하우에는 증식시키는 힘이 깃들어 있으므로 하우의 활동이 정지하면 숲에 사는 생물의 번식력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이야기에는 귀중품의 증여는 정체되는 일 없이 일정 기간을 두고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섬세하고 복잡한 징여. 징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징여의 대상이 되는 물과 함께 그 물에
끌려다니듯이 위신이나 신뢰, 애정, 우애 같은 인격에 관계되는 생명을 가진 힘이 나타나 양자와도 같은 구름이 되어 함께 운동을 해갑니다. 증여 중심의 경제에 바탕한 사회의 사람들은 물의 이동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힘이 활성화되고 인간 사회와 자연을 끌어들여 힘찬 유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환에서는 증여에서 활동하던 인격성의 힘이나 영역 같은 것이 전부 억압을 받고 배제당하고 제거되어 버립니다. 증여의 전 과정을 움직이던 복잡한 계층성이 균일한 가치량이 흘러가는 수로와 같은 단순한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화폐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교환에서는 증여에서 활동하던 인격성의 힘이나 영역 같은 것이 전부 억압받고 배제당하고 제거되어 버립니다. 교환에서 증여의 전 과정을 움직이던 복잡한 계층성이 균일한 가치량이 흘러가는 수로와 같은 단순한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화폐가 출현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는 거지. 증여의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일일이 합리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산 불가능한 인격성의 힘이나 영역의 움직임 등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층에서 상이한 운동을 하고 있는 힘에 대해 상당히 치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증여는 귀찮을 정도로 섬세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한 증여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회의 조직 전체를 간단하고 합리적인 교환의 원리를 토대로 하도록 개조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장소는 근대 사회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것이 증여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병존한 형태로 상품을 교환하는 장소가 특별히 마련되었던 겁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사회 전역에 퍼져 있지는 않았지만 교환의 원리는 증여의 원리와 일체가 되어 작용했던 셈입니다. 인격성이 제거된 것이 상품이 된다. 증여에서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다니는 물의 어떤 형태로든 인격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격성. 그렇기 때문에 증여와 교환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상품이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미리 물에 부착되어 있던 인격성을 제거하고 단순한 물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옛날 방식에서는 시장 자체가 신의 소유였고 상품으로서 시장에 반입된 물도 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물에 부착되어 있던 소유관념이나 인격관념은 깨끗이 제거되어 인격성을 초월한 물로서 신의 소유물이 된다는 식의 사고법이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들이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공통의 가치 척도가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시장으로 반입되어 교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은 질적으로든 기능적으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가치 척도가 필요하게 되는 셈입니다. 증여는 이 공통의 척도의 발생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 공통의 척도가 생겨나 모든 물의 가치가 수나 양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증여의 정신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실천에서는 가치에 관한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에 관한 하이젠베르크의 이론, 불확정성의 원리가 작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환에서는 이런 불확정성이 부정되고 물의 교환 가치가 수량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상품은 시장의 신이 지배하는 공간의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추상적인 숫자에 대한 사고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주민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본래 부착되어 있던 모든 인격성이나 영적인 성격이 물로부터 소멸된 채 자신과 동일한 과거를 체험해온 다른 상품과 교환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증여와 교환의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은 증여의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유와 환유라는
언어의 시적 기능이 최초로 인간의 뇌에서 생겨나 그 시적 기능을 평준화하고 합리화함으로 해서 일상적인 구어체의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어를 변형시킴으로 해서 시어가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즉 시적인 언어가 뇌 속에 탄생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회화나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구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탄생할 수가 없는 셈이죠. 따라서 증여와 교환을 다음의 도식과 같은 토폴로지로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증여의 원리를 교환의 원리로 대체시키는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지구상에 몇몇 곳에서 성공리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 개조 작업이 미친 영향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구상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런 개조 계획이 결실을 맺은 세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덕분에 물과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동과 축적은 가능해졌지만 사랑이나 신뢰와 같은 인격성과 관련된 힘을 유동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증여, 상품, 교환. 또한 그와 더불어 영역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같은 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말입니다. 영역의 활동. 증여 사회의 사람들은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주의 힘의 유동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힘의 유동.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기적인 현상은 대부분 증여의 원리와 함께 움직이던 여러 종류의 힘이 정지해버림으로써 초래된 것이 아닐까요? 증여의 원리. 그런 의미에서도 현대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한 모수의 발견은 이제부터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를 바꿔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순수 증여를 하는 신. 증여에 불어온 신비한 바람. 어린 사환의 신의 주인공 센키치가 고민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엄청난 선물을 해준 상대방의 정체를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센키치의 처지로는 답례를 하는 건 도저히 무리지만 설사 가능한 처지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답례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자신이 준 선물에 대한 답례 같은 건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여기서부터 센키치의 환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손님은 칠성님이나 다른 어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닐까. 증여 행위에서 증여되는 물질과 그것을 증여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게 될 증여의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증여되는 물질, 증여하는 사람, 증여의 대상.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물은 물로서의 개체성을 갖고 있으며 증여하는 사람에게도 증여의 대상자에게도 나름대로의 실체성이 인정될 때만 미심쩍은 부분이 전혀 없는 물을 매개로 한 인격적인 가치의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개체성이나 통일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 행위 전체로부터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어린 사원의 신의 경우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물은 맛있는 초밥으로 판명된 상태이며 센키치나 국회의원 A의 정체는 독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밖으로 나가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센키치에게는 자신에게 친절한 증여를 해준 상대에 대해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손님에게 동일성을 부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호텔 내지 선물 떠나.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증여 행위에는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와 어쩌면 그 사람은 신일지도 모른다는 사고가 센키치의 내면에 형성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징여에서는 징여되는 물질, 징여하는 사람, 징여의 대상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성이나 개체성을 상실하면 거기에 신을 둘러싼 사고인 초월자의 사고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진 듯합니다. 징여의 원리 내부에는 종교적 사고라는 강력한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사원의 시는 바로 그 점을 묘사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 징여론의 형성에 끊임없이 무한한 영감을 불어넣어왔던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에 사는 선주민들의 포틀레치라는 징여의 관습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포틀레치, 징여의 제의. 19세기 후반 포틀레치는 백인 사회와 백인 사회의 경제 시스템의 침입에 의해 이미 많이 변형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포틀레치. 하지만 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가 북서해안 인디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에는 여전히 예전에 성대하게 치러졌던 포틀레치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매혹적인 관습에 대해 그야말로 생생한 모노그래프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포틀레치는 엄청난 규모로 치러지는 징여의 제의입니다. 징여의 제의. 이 제의는 직전에 사망한 위대한 수장에 대한 추억을 기념하고 새로 수장으로 선발된 인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비중이 있는 인물의 자녀의 결혼 의식에 맞추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로 북서해안 연안에 사는 카키우틀이나 틀링깃, 하이다, 베라베라, 침시아 같은 부족들의 마을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마을의 수장이 다른 마을의 수장 그리고 그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을 대연회에 초대하고 손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합니다. 선물로는 옛날에는 주로 동물의 털가죽 같은 것이 사용되었지만 19세기에는 백인이 경영하는 허드슨만 상해가 대량으로 들여온 기계로 짠 모포가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포를 해안에 설치된 제2장소에 높이 쌓아놓고 선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틀레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초대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해 기회를 봐서 자신이 포틀레치를 주최해 전에 자신을 초대해준 마을의 수장과 주민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포틀레치에 초대되어 많은 선물을 받고도 답례를 하지 않으면 인색하고 욕심 많다는 악평이 순식간에 퍼져 체면을 손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답례의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동판과 징여의 사이클. 이런 식이므로 포틀레치는 서로 선물 경쟁의 경향을 띠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초대된 포틀레치에 지지 않을 정도의 성대한 제의를 지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모포와 같은 선물을 부지런히 사모으고 연회에 내놓기 위한 연어의 훈제나 동물의 고기 등도 대량으로 준비해 마치 전쟁에서 적을 요격하는 듯한 기분으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초대를 받은 손님 역시 상대방이 호사스러운 선물을 마련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위해 준비한 답례형 모포 더미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배 안에 감춰두고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초대한 쪽의 수장은 예상대로 포틀레치에서의 선물 중에서도 최상등품으로 여겨지던 구리로 만든 판을 꺼내와 기나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동판이 얼마나 유서가 깊고 위력이 있는 귀중한 물건인지, 그리고 이것을 선물하는 자신들은 얼마나 인심이 좋고 고결한 사람인지를 유창한 어조로 누르는 겁니다. 장황한 연설이 끝나고 나면 자연히 답례품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때 손님으로 초대받은 마을의 수장은 멋진 선물에 감사한 후 상등품 모포 200장을 답례용 선물로 지참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 말을 듣고 초대를 한 쪽의 수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 동판이 겨우 모포 200장 정도의 가치라니 또다시 연설이 시작됩니다. 선물을 받고 너무 신뢰가 되는 답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수장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화 같은 걸 예로 들어 상대방의 대응을 비판합니다. 그럼 재빨리 상대편 수장이 일어서서 반박을 하며 자신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포 200장은 당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당신들이 선물로 주는 귀중한 동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포 200장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포 400장. 이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초대한 측의 수장은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 수장의 손을 잡고 화기애애한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런 교섭 과정을 보며 이것은 교환에 의한 교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환에 의한 교역. 모포의 대강의 가격은 알 수 있지만 동파는 우리 사회에서의 귀중한 골동품처럼 본래 가격을 매기가 어렵습니다. 선물로 받은 모포에 대해 다시 모포로 답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지라도 절대로 동일한 양의 모포를 보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마을이 원주민의 하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물이 집단과 집단 사이로 옮겨 다님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 대해 답례를 하지 않으면 영역의 유동이 정지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도 배포 큰 선물을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마치 답례를 의무처럼 여겼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인색하게 선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 부족 아니 전 우주의 건강한 운행을 저해한다는 식의 일종의 우주적인 책임감에 의해 증여의 사이클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던 셈입니다. 파괴되는 동판과 유동적인 힘. 그런데 보아스가 보고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침시아족을 비롯한 부족의 마을에서 포틀레치가 개최될 때 귀중품인 동판이 자주 파괴되었으며 파괴됨으로 해서 오히려 가치의 증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선 실제의 연장을 보기로 합시다. 침시아족은 죽은 수장의 공작을 기리고 후임 수장을 알리기 위해 성대한 포틀레치를 개최합니다. 이 죽은 수장을 위한 축하연에서 춤추는 사람이 가면을 쓴 채 동판을 옆구리에 끼고 앞으로 나가 신임 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판을 잘게 부수어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신임 수장은 끌로 동판을 조각낸 다음에 손님들에게 그 조각을 나누어 줍니다. 근처 화키오틀족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광경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포틀레치에서 수장은 동판 조각들을 위험과 신망에 있어서 자신과 경쟁이 될 만한 라이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상대는 부서진 동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 다른 동판을 찾아서 포틀레치를 개최하고 거기서 또다시 동판을 잘게 나누는 행위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때 종종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는데요. 조각을 낸 동판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포즈를 취해 보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귀중품을 부셔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이런 행위는 그것을 실행한 수장에게 엄청난 위신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처럼 손에 들어온 동판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렸으니 대담한 이 수장은 다른 답례품들을 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조각들은 나중에 수거되어 다시 동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도 전보다도 동판의 가치는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산산조각이 난 후에 다시 만들어진 동판은 전보다 영역이 훨씬 더 증가해 가치와 위신을 높일 수가 있는 셈입니다. 영원한 연속체 조회. 선물이라는 책을 쓴 루이스 하이드는 조각나고 부서진 후에 소생한 동판의 가치와 영역은 더욱 증대된다고 하는 북서해안 인디언의 사고법을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나 고대 그리스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디오니소스 신의 제의와도 대조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오시리스 신도 몸이 토막토막으로 절단된 후에 여신 이시스가 그 토막들을 주워 모아 접합해서 다시 소생시킨 신입니다. 그리고 술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는 포도 앞찾기로 으깨진 포도가 향기로운 와인이 되어 소생하듯이 몸이 해체됨으로써 영역을 더해가는 신입니다. 하이드는 루마니아 출신의 유명한 신화학자 케레니의 생각을 원용하면서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개체의 생명을 비오스라 부르고 개체성을 초월한 영원한 보편적 생명을 조회라고 불러 서로 구별했습니다. 조회는 결코 중단되는 법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영원한 연속체입니다. 그런 연속체 안에 불연속적인 점과 같은 형태로 추전하는 것이 개체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 인간의 생명의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비오스인 셈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회의 성격을 띤 생명이 비오스로서의 생명을 관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디오니소스의 제의에서 사람들은 비오스적인 생명의 형태를 파괴하고 그 안으로부터 조회를 이 세상에 출현시켜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소의 몸체를 해부하더라도 거기서 조회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의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직관적 사고를 통해 파악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출현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해되어 조회의 유동 속에 빠져든 후 다시 비오스의 개체성을 획득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존재는 전보다 훨씬 엄청난 활력과 위험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포틀레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이드의 생각입니다. 나도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포틀레치의 제의를 움직이고 있는 사고의 배후에 뭔가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유동적인 힘의 실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적인 힘의 내부에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칭의의 원리보다 더욱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철저하게 규명해 보기로 합시다.